북한은 무계급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계층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사회의 계급 구조는 어땠나요? 북한은 자기네가 어떤 평등사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북한에 살 땐 몰랐는데요. 대한민국에 와 살아보니까 북한만큼 계급을 이렇게 많이 나눠놓은 사회도 없겠다라는 걸 이제 느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북한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또 앞서 나가서는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기로 이제 가장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정말 저기 말과 행동이 안 맞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낀 게 일단은 북한이 내놓은 그 조건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100번 와도 절대로 그걸 못해요. 예,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내놨는데 북한의 계급이 어떤 사람은 65개다, 63개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그냥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간편하게 하자면 노예 사회예요. 사랑받는 노예, 천대받는 노예. 이게 딱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노예들은 고위층들부터 지배층들까지 기득권부터 시작해서 이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천대받는 노예는 북한 당국에서 정말 출신 성분이 안 좋고 토대가 안 좋다. 너네는 적대 계급이야. 라고 딱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이제 천대받는 노예들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계급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계급 안에서 쫙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절대 안 무너지잖아요. 북한 사회가 저렇게 찌질하고 가난하고 거지급가하고 세계 왕따임에도 불구하고 안 무너지는 이유가 이 피라미드 이거 계급 때문이거든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노예건 천대받는 노예건 그냥 그 땅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북한의 이제 평양이 또 다른 북한의 하나의 왕국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김정은, 김씨 일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받는 노예들의 집합소거든요. 평양은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절대 거기에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고향이 평양시 만경대 구역인데 10대 초반에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외중조 할아버지가 장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는데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랑받는 노예들이 이제 쫙 밀집이 돼 있는데 일단은 김일성이가 어떻게 계급을 분류를 해놨냐면 항일혁명 투쟁을 자기가 소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마치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 자기가 혁명활동 할 때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제일 높은 계급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자기 이상을 뛰어는 못 넘겠죠. 그렇게 만들어놓고 손이 그 권력을 누리고 살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만경대 혁명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계급 하에서 아버지가 예를 들면 어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목숨을 잃었다 또는 화재가 났는데 그것에서 초상화를 구하다 죽었다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핵심 군중으로 키우는 게 만경대 학생 소년 만경대 학원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절대 적대 계급의 자녀들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북한 당국은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딱 분류해 놓은 사람들만 얘네들만 진짜 내 사람이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적대 계급의 자녀들은 너네들은 평생 여기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맞아 죽든 얼어 죽든 사는 게 니네 사명이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비서면요 웃긴 게 딸이 앞을 지나가도 사람들은 굽신굽신거려요. 딸이 곧 당비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 계급이라는 게 솔직히 아예 없어질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정치인들 보면은 평등을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그 권력을 다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대책 같은 거 요즘에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북한은 더하죠. 완전히.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게 북한에 살 때는 정말 그 당비서든 관리위원장이든 책임비서든 지나가면은 저 사람은 그냥 나와 다른 이 피부를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스스로가 이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세뇌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저인데요. 저는 핵심 계층이 아닌 적대 계급이에요. 왜냐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남한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설계사셨어요. 김일성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지 김일성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얘기를 했는지 우리 친할아버지를 36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정치본 수용소로 보내버리고 뭐예요? 완전히 생사를 몰라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저희까지 저희는 적대 계급이기 때문에 온갖 천대와 멸시를 다 받고 살았어요. 이 계급에서 누리는 이것도 하늘과 땅 차이인데 공급, 북한은 여러분 공급 사회잖아요. 이 계급이라는 그 안에서 이렇게 주는 대로 받아먹는데 사랑받는 너희들은 잘 얻어먹고 살고 천대받는 너희들은 이제처럼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안 주면 못 먹고. 저희는 진짜 너무너무 계급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동네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다 저희 집을 가리켰어요. 또는 저희랑 비슷한 집. 그래서 비판 대상이 늘 준비되어 있었고 그 대상이 바로 이제처럼 계급이 안 좋은 자녀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어떤 걸 이렇게 차별을 느끼면서 살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양강도 국경에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외갓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안 보냈어요. 이동의 자유도 철저히 막아놓은 사회인 것도 있지만 일반 사람이 국경을 가겠다고 하는 거랑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외할머니 뭐 예를 들면 환갑이어서 장모님의 환갑이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증명서를 이거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은 적대 계급이기 때문에 남조선으로 도망갈 확률이 높다. 국경으로 보내지 마라. 이래서 진짜 거의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주는 공급을 무조건 받아먹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배를 하는 지배층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을 굶기면 북한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급이며 월급이며 제대로 받아먹었고요. 이제처럼 이 적대 계급, 진짜 이 계급이 안 좋은 사람들 또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안 줬어요. 그래서 굶어 죽어나간 게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300만이 굶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북한 당국이 빈부격차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처럼 증명서도 떼주면서 뇌물 받아먹으면서 자기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처럼 살기 힘들어가지고 장사길 좀 다녀오기 위해서 담배 한 갑이라도 뇌물로 줬던 이 서민들은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서 더 거지가 된 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이게 고난의 행군 때가 너무너무 살기 편했대요. 근데 역설적이거든요, 이게. 300만이 굶어 죽어나가던 시기가 왜 좋다라고 얘기를 할까 저는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오히려 뇌물이라도 통하니까 살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배층들이 너무너무 국가로부터 공급을 잘 받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힘이 생겨가지고 주민들이 더 쬐니까 이거 뇌물도 안 통하는 시대가 오면은 주민들은 더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배급도 안 줘, 월급도 안 줘. 무급으로 그냥 충성하고 살아라 이건데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장사길을 떠나려고 해도 서토지 하나를 읽으려고 해도 그 산을 지키는 산림법원에게 뇌물을 줘야 되는데 이 뇌물도 안 통하는 시기가 돼버리면은 얼마나 주민들이 살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말로는 고난의 행군이 그렇게 살기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다 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계급 사회라는 게 얼마나 더럽냐면요.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평등 사회라고 봐요. 왜? 이렇게 단속을 안 하고 통제를 안 하니까 자기 살 거를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러다 자기가 어떤 결과든 자기가 받아들여서 책임을 지잖아요. 이게 평등이지. 근데 이 북한 당국에서는 우리
우리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줄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자기네 말 안 들으면은 때리고 죽이고 총살해버리고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자면 덜격대라는 청년 발전 건설 거기에 나가가지고 발전소 건설대예요. 여기는 북한은 뭐 이게 열악하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사람이 다 동원해가지고 인력으로 끝장을 보는데 거기에 제가 나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간부집 자녀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간부집 자녀들. 그리고 돈이 있는 자녀들도 안 나와요. 뭐 후방사업 해가지고 딱 뇌물로 갖다 뭐 꽂아버리면 그 자식은 그 자리에서 그냥 일한 것처럼 해서 입당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이 출신 성분이 안 좋고 정말 서민집 자식들은요, 나가가지고 그냥 기계 마냥 일을 하면서 월급 1전도 못 받고 진짜 이 복지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맨손으로 산을 깎고 여기 물집이 생기면서 그렇게 청춘을 바쳐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급이 만들어 놓은 북한 사회 속에서 결국엔 녹아나는 건 이 서민 자식들밖에 없다. 적대 계급.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봐봐요. 이 나라는 너무너무 저는 뉴스 볼 때 깨고소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 자녀들이 어떤 혜택을 입었을 때 얼마나 그게 난리가 납니까? 그렇지 이게 평등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실제로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까놓고 보면 누가 청문회를 나와서 이렇게 했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이 더 솔직하다. 그리고 더 평등하다. 저도 봐봐요. 내가 어디 투자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 국가에서 시켰어요? 아니잖아요. 돈 벌어도 내 책임이고 손해를 봐도 내 책임인 거예요. 개입을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것도 못하게 해놓고 오로지 나와서 일하고 너네 주는 대로 먹다가 죽다 살아라. 살다 죽어라. 이거니까. 계급 속에서 이 정말 그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안에서 주민들이 그냥 꿈도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사회가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지금도 상황은 여전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보시나요? 더하죠. 절대 안 바뀝니다. 피라미드. 이 계급이 없어지면 북한이 무너지는데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 때 쌀이 들어왔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일 먼저 많이 얻어먹은 인간들이 윗대가리들이에요. 그리고 안전원들, 보위원들 쌀 배급으로 그냥 그 새하얀 입살로 6개월 치면 6개월치, 1년 치면 1년치 그 인간들은 배급도 몰아서 받았어요. 우리는 명절 공급으로 200g, 300g 이렇게 받아 먹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안전원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가 대한민국에 오니까 신변보호경찰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5년 동안 내가 북한 사람으로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또는 안 좋은 일이 당하지 않게끔 저를 보호해 주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하게 모든 동네마다 작업반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왔다 갔다 하며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뭘 먹고 살고 있는지를 그냥 매시, 매초, 매분을 이렇게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전원 보위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배가 고파서 그 역할을 못하면 북한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똑바로 해라라고 서민들은 죽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하고 지배층들에게는 그냥 꼬박꼬박 공급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잘 살길 바라는 게 아닌 건가요? 절대 아니죠. 봐봐요. 북한이 너무 어이없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제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게 있어요. 장군님, 장군님, 우리 아버지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군님이 드시는 차디찬 제기밥이 뭔지 몰랐습니다. 이 제기밥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주먹밥이에요, 여러분. 이 주먹밥을 먹으면서 쪽잠을 자면서 인민들에게 쌀밥과 고기를 먹이겠다고 현지 지도를 다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봤더니 특각이 몇 개며 가는 곳마다 특각이에요. 김부자들을 위한. 난 몰랐어요. 그리고 세상에 상어 눈알까지 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상어 눈알 속에 눈알만한 다이아몬드를 넣어놓고 기본적 파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온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배신감을 느꼈겠냐고요.
보세요. 이렇게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치면서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김정은은 한술 더 떠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지금 3대가 왔잖아요. 제일 이미지 좋은 정치인이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지. 제일 이미지 좋은 인간이 김일성이에요. 그 인간 때는 왜? 배는 안 걸었거든요.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랑 왔다 갔다 친하면서 물물 교환을 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정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김정일 때는 전무후무한 북한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공개 처형이 제일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이제는 누구도 못 믿겠다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은 못 내뱉는 거죠.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긴 모가지 달아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도 욕하고 정치인도 욕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모여 앉으면 관심사가 투자 얘기 아니면 정치 얘기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얘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야, 장군님 요즘 왜 그래? 이런 말도 못해요, 북한에서는. 그런데 정말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김정은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내뱉지 못한다는 거 김정은이 눈치 못 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민 정치를 해요. 애민이 뭐냐? 신격화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쇼 아니면 뭡니까? 진짜 자기 백성을 생각한다면 미사일 만들 돈으로 주민 식량을 풀어야죠. 그렇잖아요. 정말 자기 군인을 생각한다면 러시아에 파병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나가 죽었어요? 그 어린 청년들이 세뇌돼가지고 김일성 장군 만세하면서 자폭하는 영상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사이비 종교로 가스라이팅 시켜놨나. 근데 북한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그 인간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해킹해서 다 이게 훔쳐가지고. 김정은이 아마 엄청난 부자일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관계도 보면은 대화에 목을 메고 있어요.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화해서 실제로 뭐가 바뀌었어요? 3대가 왔고요. 3대가 왔고 이제는 북한이 공개한 그 단거리 미사일 보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잡기는 힘들어요. 그 정도까지 왔어요. 대화가 될 것 같았으면 대화를 해서 정말 북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 같으면 저는 진작에 끝났다고 봐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대화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대화에도 상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자, 풀어라 해도 북한은 절대로 할게 하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왕권이 무너지잖아요. 북한 주민들이 이제 다 알았는데 북한이 무너져 봐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김주에 그렇게 아끼고 물고 빨고 하는 자기 새끼 가로 만들어져요. 되겠어요?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은 자기 왕권을 포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미사일 만들 돈은 있으면서도 주민들이 먹을 돈은 안 푼다. 이게 저는 장담합니다. 예. 그래서 체제가 유지될수록 죽어나가는 건 북한 주민들이고요. 손해보는 건 북한 주민밖에 없다. 이게 참 통탄스러워요, 저는. 예. 이 말밖에 할 게 없네요. 정치 얘기를 전혀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서로 고발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또 하나의 수단인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봤을 때 제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이 됐냐라고 봤더니 대한민국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론이 결집이 되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로 뭉치니까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북한 정권은 이거를 절대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감시 체계를 모든 조직에게 다 만들어 놨어요. 봐봐요. 우리 여기 지금 촬영장 아니잖아요. 그러면 PD끼리도 감시 붙여놔요. 작가들끼리도 감시를 붙여놔요. 게스트끼리도 감시를 붙여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지. 그래서 서로 고자질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일이 때 쿠데타를 하려고 했던 그 한계 요단이 다 잡혔어요. 벌써 이미 고자질 했거든요. 감시 체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동네 한 할아버지와 청년이 서로 감시를 시켜놨는데 자기들은 또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무리 이 청년을 감시해도 너무도 순수한 거예요. 청년도 할아버지 아무리 감시해도 캐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했어요. 청년,
내가 보니까 청년은 너무 군면 성실하고 착한데 뭐를 잘못한 게 있어서 이렇게 감시를 받게 됐냐. 내가 당신을 20년을 감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청년이 또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감시하라고 해가지고 옆집에 살면서 늘 할아버지만 감시를 했는데 캐낼 게 아무것도 없구만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통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잖아요. 그때 이제 피디님께서 저를 딱 갖다 신고해버리죠. 그럼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공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지. 말 잘못하면 우리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게 인민반, 뭐 청년들, 그리고 그 주부들이 모여있는 걸 여맹이라고 그래요. 여맹. 그리고 아버지들이 모여있는 건 직맹이라고 그래요. 직맹. 그 윗단계, 더 윗단계. 서로 다 감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절대 북한이 무슨 일이 탁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수팔가 들어오니까 정보 갖고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우리 그 북한의 청년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MZ들이. 이 MZ들이 이제는 한국화가 됐잖아요. 드라마나 노래를 통해서. 근데 그 속에 이제 누가 장군님이 어쩌고 얘기하면은 걔는 조용히 왕따 시켜요. 왜냐면 제가 언젠간 우리를 밀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가 봐봐요. 우리 세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도 배고픔 속에서도 그래도 이 세뇌 교육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막 90년생, 2000년생 이런 애들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도 열악한 북한인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선물은 받아 먹었어요, 그래도. 근데 얘네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 세대를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서 공포를 더 쓰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거 봤다고 13명 고등학생 청살한 거 아세요? 그 정도로 남한 드라마나 노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네 이렇게 하면 죽는다 하지 마라 하고 공포로다가 13명을 완전히 시범으로 죽여버렸어요. 그 평안남도 쪽에서. 저는 그 데일리 NK인가 그쪽에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이제 대한민국도 보면은 북한에 이렇게 정보를 주면은 우리가 너에게 얼마를 줄게 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인권, 막 어느 지역에서 누가 뭐 때문에 죽었다 이런 것들이 영상과 함께 내용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잖아요. 이 인권단체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알려지는데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감시가 존재하는 한 북한은 절대 무너질 일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얼마나 저 당국이 악하냐면 감시를 서로 시켜놨잖아요. 서로 원수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앞서 나가서 생활 총화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인격이 파괴된 국가예요. 저 나라는.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나 너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생각을 했던 계기가 언제냐면 격려라는 걸 받아봤거든요. 괜찮아. 넌 나한테 없는 게 있잖아. 넌 이것만 해도 멋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회에서는 서로 격려하는 순간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수령을 떠나는 조직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서로 인격이 형성이 되고 훈훈한 사회를 완전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생활총화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아니 PD님 지금 촬영하는데 안경을 왜 그따구로 썼습니까? 똑바로 쓰시라요. 장군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행실이 불건전합니다. 앞으로 고치십시오. 이게 어느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않고 좋게 봤던 친구가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쁘죠? 야, 너 나오라. 너 나한테 뭐 옥하심정 있어?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다음에 네가 나 비판해라. 비판해야 되는데 누굴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도 네가 제일 믿음직스럽더라. 다음에 네가 나 비판해. 서로 짜고 비판하는 이 생활총화 문화. 얼마나 악의적인가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맨날 보면서 일하는 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잖아요. 절대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으로 총구를 안 돌립니다. 자기끼리 죽이기도 바쁠 거예요, 아마. 예. 원한이 너무 많거든요, 서로에게. 한국에 처음 도착해 국정원으로 이동하던 순간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나요? 일단은 이제 살았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나라라고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그 땅에서도 미래가 보장되지 못했고 요 작은 위도 채우기가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아왔단
오다가 정말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서 넘어와 봤더니 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됐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요. 여기는 완전 더 비참한 거야.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저를 신고만 하면 저는 그냥 완전히 잡혀 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심리적 불안감이 진짜 피를 말리거든요. 근데 봐봐요. 그냥 그렇게 잡힌다 치자고요. 근데 잡혀서 나가서 이제 겪어야 될 그 후환이 너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통해. 그렇다고 내가 중국에서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어. 그때 저는 알았어요. 덕불 장군이 있을 수도 없고 덕불 장군은 정말 참 외롭겠구나.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공감대를 가지고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뭐 얽히고 설키고 하면 살아가야 되는데 완전히 집안에 딱 숨어가지고 드라마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러다가 뭐 시간 되면 그 주인집 애기 데리러 이제 갔다 올 때 그때도 그냥 조마조마해가지고 중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옷도 막 그렇게 입지를 않나. 비참했죠. 그러다가 이래 참 은인을 만나 대한민국에 왔는데 야, 말만 들었잖아요. 일단은 헌법에 우리 탈북민들이 국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받아주는 거야. 이건 알고는 왔지만 국정원에 딱 도착한 순간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한 순간 지금은 모르겠는데 국정원 선생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마중 나온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예, 야, 난 환영한단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쫙 몰래 빠져나와서 차 타고 국정원까지 딱 들어가는데 처음으로 가는 데가 이 북한에서는 신체 검사라고 해요. 여기는 건강검진이죠. 피를 먼저 뽑아요. 왜 뽑냐면 병이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야, 그리고요 또 마약을 했는지 성분을 검사해야 되거든요. 북한이 마약 제일 그거 유통 많이 시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검사를 하는데 저 태어나서 피 처음 뽑혀봤잖아요.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북한에서 피 뽑아가지고 팔아먹는다라는 괴소문을 퍼뜨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말해요. 이거는 건강검진을 위해서 뽑는 거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국정원 안에 딱 들어가서 짐을 다 풀고 저희 뭐 이거 온 건 다 불살라버려요. 예, 귀중품만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방 안에 딱 들어갔는데 야, 첫날 나 이제 살았구나. 여기야말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안전한 안식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나 이제 살았구나 이런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막 북받쳐 오르면서 한쪽으로는 기대와 두려움이 같이 있었던 거죠. 나 이제 대한민국에 가면은 대한민국 사회에 발 딛고 나가면 나는 어떤 일을 할까 이런 막 설레임. 정말 발을 딱 딛고 내가 부딪힌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무서웠던 게 뭐냐면 그때 강호순 사건 아세요? 연쇄살인마. 아주 뭐 굉장했어요. 야, 그 뉴스를 보는데 밤길 다니면 안 되겠구나. 그 공포. 연쇄살인마 얘기를 난 처음 들어본 거예요. 북한은 그 신문에 어디 화재가 어떻게 났고 몇 명이 죽었고 이런 거는 안 내보내요. 누가 누구를 죽였고 이런 거 절대 안 내보냅니다. 오로지 김부자들의 우상화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 목숨은 뒤로 하고 초상화를 구했다. 이런 것만 내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까놓고 보면 정말 반대로 무서운 사회가 북한인데 우리는 알려 안 주다 보니 오히려 한국에 오니까 이런 걸 너무 많이 알려줘서 여기가 더 무서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다 살인마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있었죠. 지금도 한국이 무서우신가요? 지금은 안 무섭고요. 일단은 살아보니까 건전하고 바르게 사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데 걸려들 일이 없겠더라고요. 예. 그거 다 보니까 음지에서 이렇게 생활하던 분들이 많이 당했더라고요. 참 안타깝지만 예, 지금은 안 무섭습니다. 예. 그땐 몰랐잖아요. 지금 뭐 112도 있고 119도 있고 주변에 파출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가로등이며 뭐며 전기불이 얼마나 밝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외관으로 봤을 때도 밤에도 불이 밝으니까 심리적으로 저는 무섭지가 않아요. 북한에서는 국정원을 무섭게 인식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은 어땠나요?
일단은 직원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진짜로, 와, 잘생기시고, 저희를 마중 나오셨던 분들은 좀 양복을 입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양복을 착 차려입은 신사는 북한의 단간부 빼고 이제 두 번째로 마주쳤는데, 사람들이 일단 너무 겸손하더라고요. 예, 막, 선생님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인간적이더라고요. 그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해외에 나와서 느낀 충격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꽃제비를 보거나 우리 친할머니가 굶어 죽거나 동네에서 내 친구가 하룻밤에 없어졌는데도 슬픔이란 걸 모르고 살았어요. 걔네 있었는데 왜 없어졌지? 보고 싶다. 왜 죽었지? 몰랐어요. 인간에 대한 슬픔, 그 공감을 몰랐어요. 너무 웃긴 게 내가 슬픈 것도 몰랐어요. 근데 있잖아요. 아니, 이 땅에 왔더니 그 북한 정권의 그 폐역 아주 악랄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사람들을 정말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셨던 분들이라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쌍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정원 하면은 제 친정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 국정원을 옛날에는 안기부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안기부는 북한으로 말하면 보위부예요. 이 안기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정보를 전달하고 북한을 나름대로 자유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의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괴소문을 퍼뜨렸던 거죠. 저희 8시만 되면은 밤길 못 다니게 했던 적도 있어요. 처녀들은 다 안기부가 납치해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가는 즉시 처녀들 그 특공대 20대 처녀들에게 실험용으로 이용당한다고 그랬어요. 가죽장갑 끼고 내장 끄집어낸 다음에 장갑차에 질질 끌고 다니다 죽인대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잔인한 짓은 자기들이 하고 있으면서 크리스찬들, 젊은 사람들 핵실험에 얼마나 노출되는 줄 아세요? 이 안에서 겪었던 분이요. 너무 심리적으로 그 말하기가 힘들어서 그림으로 그려서 그걸 내놓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인권이 없는 집단에서 자기들이 더 잔인한 짓을 해 제끼면서 이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완전히 폄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슬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야, 어떤 분은 있잖아요. 막 나가면 너 슬픔을 다 잊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줄 분은 그분밖에 없어. 이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뽀드라지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진짜 괴로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운정씨 한국에서는 피부가 고와야 시집 잘 가요 이래갖고 그 어떤 그 과외 시간이나 이럴 때 저만 따로 빼서 제 손 잡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진료소를 갔어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가가지고 약 발라주고요. 저는 진짜 태어나가지고 그런 관심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국정원 안에 이모님이 제가 첫 식사인데 우리 이제 짐을 다 풀고 나갈 거 아니에요. 가서 밥 먹는다 해서 갔는데 자율적으로 밥 떠먹는 건 처음 그걸 배웠어요. 놀랬지. 그러니까 이걸 많이 담아야 되나 적게 담아야 되나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괜히 많이 담았다가 북한처럼 혼나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그 이모가 난 생선 튀김이란 걸 진짜 처음 먹어봤잖아. 생선을 이렇게 튀겨 먹는 것도 진짜 처음이구나. 이런 사회도 있구나. 이런 음식도 있구나 했는데 그 생선을 튀겼던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 더, 한 사람당 하나씩 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얹어주면서 저한테 밥은 내 마음대로 푸고 이게 반찬은 이제 그때 이렇게 나눠줬었거든요. 많이 먹어. 고생했어. 오늘아 힘들었지. 야, 그때 저 밥상 갖다 놓고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가 인간의 정의라는 걸 좀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때 너무 많이 울었고 심지어는 생리대 그리고 그 손톱깎 게 있잖아요. 귀집하게 이런 거 그 국정원 거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완전 튼튼해요. 그거 우리 저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다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남자들이 좀 더 특별히 감동을 받아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거기 오셔가지고 양복이라는 걸 처음 입어본 거예요. 장가갈 때 빼고 구두도 처음 신어본 거예요. 북한에서 구두 신을 일이 없어요. 다 걸어 다녀야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그 비싼 구두를 어떻게 신냐고요. 단간부들이나 신는 거지.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야, 새 장가 가도 되겠다. 넥타이 쫙 메어놓고 구두 척 신기고 양복 쫙 입혀버리니까
그렇게 못생겨 보이던 북한 남자들이 정말 신사 같더라고요.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국정원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물론 큰 소리 치고 좀 야비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작정 싫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냥 솔직히 다 얘기하면 될 거를 그렇게 안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원이 확인이 돼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그 사람들 몫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겐 진짜 강대강으로 나가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받은 대우 중 이게 한국이구나 하고 느낀 감동적인 순간도 있으셨나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거기에 제가 알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뭐 중국에서 입고 온 옷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올 때 그 애기들 봐줘가지고 받은 게 중국 돈 2,000원이었어요. 그거를 그때 또 다 이렇게 바꾸니까 달러로 200달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부피 작은 돈으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모았었는데, 그 돈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돌려줬어요. 저를 다 불살라 버렸나 봐요. 그 또 불살라 버리는 것도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예, 마약을 감췄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나중에 저도 이제 좀 인식이 개선이 되고 나서 이해를 했는데, 근데 그 돈은 제가 돌려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몸으로 빈몸으로 들어갔는데 국정원에서 나올 때는 진짜 짐이 이만큼 한 보따리였어요.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아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진짜 북한으로 말하면 당례 배려잖아요. 저는 세금의 이 개념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대통령이 해주는 줄 알았어요. 북한식으로.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탈북민들의 이 자금으로 쓰는 게 별도로 예산으로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때 세금이 뭐지? 이게 궁금하긴 했는데 결국엔 그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무상이 아니야. 세금이란 게 뭐냐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네가 벌었잖아?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벌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한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100만 원을 내는 거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돈들을 냈으면 이렇게 나라가 잘 살고 우리에게까지 이런 혜택이 올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감정이,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와, 뭐지? 이러면서 와, 진짜 고맙구나. 그래서 저 지금도 좀 그런 빚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국민분들 중에 제 구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좀 어려워가지고 연락이 오세요. 이런 거 좀 홍보했으면 좋겠다. 뭐 비용은 얼마냐? 그러면 제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진짜 요만큼 받고, 나도 이분들이 낸 세금으로 제가 혜택을 입은 사람이니까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경향이 한두 번 있었죠. 탈북 과정이 유독 험난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뭐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일 드라마도 그냥 원수됐다가 용서하는 그 과정까지를 그 100회씩 만들어가지고 광고비 받으려고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놨는데, 딱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 험난하게 막 고난을 겪었던 주인공들이 마지막에는 막 회사도 되찾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면서, 주인공을 또 다로 해서 영화를 만약 쓴다면 그 사람이 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믿고요. 말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걸 저 믿거든요. 정말 재수없다라고 말하면 그날 진짜 재수없어요. 그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야말로 운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해피엔딩이거든요. 근데 이 해피엔딩까지 오는 사람이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고, 어떤 사람 5년 걸리고, 어떤 사람 막 진짜 짧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보세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북한 땅이라는 걸 벗어나가지고 밥만 먹고 누가 나 통제 안 하면 다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부딪혀야 될 일들, 넘어서야 될 일들, 크고 작은 인간 관계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어려움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넘어서고 배우고 깨달아가고 하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든데 그게 이제 면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각의 근육 또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면은 이 사회는 이런 사회고 진짜 열심히 살면 이런 결과가 오고 통틀어서 나중에 깨닫는 거 그냥 이게 인생이구나. 예. 그게 이제 알아지기까지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해되는 순간 저는 해피엔딩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 되면 불만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이해라는 거를 조금 더 잘 풀자면은 뭐냐면 이게 좀 그런 옛날에 막 무법천지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법치국가를 제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 그냥 이거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돼요? 그럼 아니 고객님 이거는요 아니 무조건 해주세요. 이 아나무인식으로. 그리고 돌아서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만 힘 빼고 있고. 또 대한민국 분들은 화도 안 내. 고객님 이거요 원칙을 들이대는데 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섰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사회가 이해가 되고 내가 적응됐다라는 거고 대한민국 사회 대열에 나도 한 부분으로 들어선 거잖아요. 그거면 해피엔딩인 거죠. 결국에 그 이해가 뭐예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살고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따라오니까 한 만큼 내가 누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한 만큼 대가가 오는 거야.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대접해라. 딱 이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치 국가나 여기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막 문화적으로 이게 되기가 참 힘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북한에서 안 좋은 것만 배우고 너무 아나무인식으로 살아가지고 처음에 정말 한국에 와서 처음에 부딪혔던 것들은 진짜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오래 걸릴 때 있잖아요. 막 기다리는 게 화가 나고 왜 전화 이제 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렸던 거예요. 너무 근데 꿍꿍하면 너무 창피하지. 그럼 또 상대는 그래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는 해피엔딩이 이해를 넘어서서 또 감사가 발견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북한에서 하루 일과와 대한민국의 하루 일과를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하루는 너무 바빠요. 근데 북한에서 하루 일과는 근심이에요. 오늘 또 출근해야 되네. 나가서 죽어라. 일하고 배고프다. 뭐가 먹고 싶네. 신발이 구멍 났네. 옷이 구멍 났네. 10월 10일 당창건 행사라고 행사 옷을 입고 나오라는데 그 옷이 어디 있나? 누구한테가 빌려야 되나? 정말 전 실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하루 일과는 뭐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찬양도 들을 수 있고요. 클래식도 들을 수 있어요. 가요도 들을 수 있어요. 하면서 커피도 내려 마셔요. 그리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식단으로 밥을 먹고 운전을 하면서 출근을 해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친구하고 수다도 떨고요. 지금 이 자리처럼 보람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뜨끈한 물에 샤워를 하고 누워 자요. 이게 여러분 그냥 같죠?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그냥 결국에 보면 시스템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거예요. 엄마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해피엔딩도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처럼 살던 게.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도 이제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이 나라에서 조금 의식이 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삶들을 파괴하는 법들이 나올 때 슬픈 거예요. 통일이 된다면 남한의 MZ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문화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세대까지는 글쎄 모르긴 하겠어요. 저도 적응하는 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근데 그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 우리가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렇잖아요. 2025년 맞죠? 지금이? 2000년도에 태어난 애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생각이 진짜 달라요. 그 중에 한 친구를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 왔고. 근데 얘네는 이미 한국화가 돼서 한국을 오더라고요. 그 뒷받침이 뭐냐면 이제처럼 한류 문화예요. 드라마, 노래, BTS한테 빠져가지고 장군님 사진 갖고 다니라고 했더니 초상화는 안 달고 BTS 중에 좋아하는 사람을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그 정도로 애들이 완전 한국화가 돼가지고 드라마를 통해서 다 배우고 말투도 북한 사람 아니에요. 한국 애들이에요, 그냥. 그러고 와서 여기 적응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애들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와서도 애들이 뭐 명품도 그렇게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뭘 반증하냐면 애들이 북한 체제에 관심이 없이 살아왔다. 근데 죽지 않을 정도만 수긍하고 살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북한은 문화생활할 게 없잖아요. 클럽이 있어요. 뭐 게임 무슨 뭐 이거 뭐예요 이거. 게임하는데 PC방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의 낙이 뭐냐면 한국 노래 듣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몰래 그것도 목숨 걸고. 그리고 그거 한 번 보면은 대한민국 이 노래야 드라마가 얼마나 위력이 강한 줄 아십니까? 정말 강해요. 그래서 제가 자유가 위대하고 자유의 힘이 세다라는 걸 느낀 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3번까지 탈북한 분을 만났거든요. 왜 3번을 탈북했는 줄 아세요? 그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를 맛봤잖아요. 아무리 중국이 그래도 북한보다는 자유가 있는 곳이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하루도 못 살겠다. 목숨을 걸더라도 또 가고 싶더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그걸 똑같이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미 드라마를 보고 뭐 송중기 때문에 탈북한 애도 있었고 태양의 후예를 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이 문화가 이미 너무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통일이 됐을 때 대한민국 MZ들끼리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다고 해도 굉장히 그 좁히는 거리는 빠를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북한의 MZ세대는 윗세대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 때만 해도 아버지 어머니와 갈등이 없었어요. 세대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면 사회가 발전을 못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손잡고 옥수수밭을 거닐던 거 우리도 했고요. 똑같았어요. 발전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애들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벌써 25살이잖아요. 얘네는 김정은밖에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가 나타났는데 자기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눈물쇼밖에 없어요. 피부적으로 와닿게 해준 게 없다고요. 그리고 얘네가 살고 있는 삶과는 정 동떨어진 체제 속에 살다 보니까 TV를 틀어도 수령을 위해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근데 한국 드라마는 나를 가리켜. 근데 부모님들은 반대로 야, 말 조심해, 행동 조심해. 이놈 새끼, 야, 너 장군님한테 충성해야지. 이런 거 보면 되겠어. 이렇게 나오는 부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견 차이가 안 생기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미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갈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만나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 사회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래라고. 한국 드라마의 어떤 장면을 보고 탈북을 하고 싶어지는 건가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일단은 북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충격받는 게 있어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송중기한테 진짜 반해서 걔를 보겠다고 탈북을 했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나 드라마 많이 봤어요. 보고 저 땅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왔어요. 이건데 일단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일반 사람들도 아무 거리낌이 없이 외국을 나가는 게 전 놀라웠어요. 놀라웠어요, 그게. 그리고 거지가 없는 게 놀라웠어요. 거지가 없고. 근데 대신 엄마 저 썩고 병들었네 이런 생각은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봉건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위대할 수 있는지 모르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정작 나는 그 잔인한 사회에서 폭행을 당하고 살면서도 이 정상적인 인간의 세계를 드라마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 나는 그거를 잘못됐다고 내가 정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남자 뺏고 이제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거. 재산 뺏으려고 하고 막. 그리고 막 교통사고로 막 사람 죽이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미 공개 처형하는 거 맞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면서 저는 또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공감을 못했었는데 이 드라마 속에는 진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또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소위 알을 깨운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드라마를 보면 그냥 내가 잘났다면 내가 비참하다예요, 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북한 체제가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르잖아요.
저는 아직도 드라마를 못 끊어서 속상해요. 뻔한 스토리인데 맨날 세뇌당해요, 제가. 다음화가 또 궁금하고 또 궁금하고. 근데 그냥 그 자리야. 근데 못 견디게 그립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결방하는 날은 막 짜증나요. 북한 애들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 폐쇄된 곳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딱 들어와서 드라마를 보면 가상의 세계고 딱 돌아서면 현실의 세계. 현실과 가상을 들락날락하는 게 미치겠더래요. 그리고 오로지 취미생활하고 북한 이라는 폐쇄적인 사회에서 유일하게 그 현실을 좀 잊어버리고 이 북한의 너머 사회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앉아서 느끼게 해주는 게 드라마하고 노래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은 걸 느끼겠어요. 제가 코로나 때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저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드라마 놓친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미 저기서는요. 그냥 여기 방송이 되는 거 있잖아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몇 회에서 두만강으로 쭉쭉쭉 넘어가가지고 그걸 보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여기 또 장단점이 있어요. 가난한 애들은 못 봐요. 비싸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돈 많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내일이면 어떤 좋은 곳을 갈까? 어떤 또 맛있는 새로운 메뉴가 있을까? 이걸 고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도 먹고 살만한 애들이 또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노래 없나? BTS 신곡 없나? 이런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가 통하면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연애 방식, 프로포즈 하는 것도 다 드라마 통해서 바뀌었잖아요. 결혼식도 한국 결혼식 따라하는 거 알아요? 김정은이도 따라하던데? 대한민국? 그 노인의 날.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조선 조거리를 입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은 새하얀 면사포를 쓰고 그 진짜 인어공주란 말도 난 솔직히 몰랐어요. 들어도 못 봤어. 그냥 공주 같은 드라마 그 드레스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돈 많은 집 애들은 다 그런 걸 또 따라해요. 장마당에 가가지고 사진 탁 캡처해갖고 가서 이런 걸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또 이 수공업이 발전된 옷장 사건들을 그걸 또 만들어요. 만들면 입소문이나 엄마 어떡해 제가 그 드레스 그 달린 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입고 결혼식 했는데 이쁘더라. 야 나 좀 그거 좀 빌려줘. 또는 자기도 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이게 뚜껑을 딱 열어보지 못해서 그러지 아마 한국화되어 있는 게 진짜 많을걸요. 진짜 우리 자부심 느껴야 돼요. 아니 말도 안 통하는 아랍이며 저 아프리카까지 대한민국 K-문화가 이 모든 푸드부터 시작해서 열광을 하는데 말이 통하는 북한이 그거 열광 안 한다면 말이 돼요? 더 열광할걸요? 아마 오늘 야 김정은이가 내가 너네 다 용서할 테니까 마음껏 한국 드라마 노래 다 즐겨하면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아마 진짜로. 저도 못 빠져나오겠던데요 뭐. 야 근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옷을 입잖아요. 그냥 작업복처럼 입는데 왜 그렇게 예쁘고 세련됐어요? 진짜 화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는데 정말 제가 한국 드라마와 노래를 접하고 나니까 중국 사람들이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 정도로 뭘 해도 달라. 어쨌든 참 희한하죠.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한국 브랜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솔직히 삼성이나 현대는 거리가 멀어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들어간지 나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밥솥이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노트북이었어요. 노트북. LG, 삼성 이 노트북 가볍잖아요. 그저 타자가 막 손이 찰찰 감겨요. 전 지금도 막 하면은 막 재미나는 거예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타자 칠 때가 있거든요. 막 손이 감긴다니까요. 이 노트북을 누가 유행을 시켰냐면 탈북 엄마들이에요. 탈북 엄마들이 자녀를 두고 온 엄마들이요. 한국에서 돈을 벌어보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중국 것도 아니요. 한국 거로 딱 노트북을 사가지고 직접 자녀들에게 전달을 하는 엄마들이 꽤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엄마들한테 들은 그 증언에 의하면 얼마나 놀랍냐면요. 노트북 하나를 갖고 있으니까 애들이 진짜 신처럼 보더래요. 완전 신세계 물건인 거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걸 이 탈북 자녀들이 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영어로 LG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남조선 거라고 공식적으로는 남조선이라고 안 썼기 때문에 그 망을 좀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한국제를 보냈어. 한국제라고 말 안 했겠어요? 저희 때 이 노트북이 얼마나 진짜 신기했었냐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그때는 그 노트북도 아니야. 그 여기로 말하면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갖고 있는 걸 내가 봤었거든요. 근데 난 그게 그때 뭔가 싶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북한은 우리는 컴퓨터와 일상생활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뭐 대학생이든 아니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1인 한 대 무조건. 근데 북한은 뭐 인터넷 시대에 뭐가 돼요? 또 주제살이 또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이런 또 말이 나왔어요. 발은 땅에다 붙이고 내저국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 개를 버려요. 못 보게 막아놓고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놓고 컴퓨터를 가르친다는데 야, 나 진짜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컴퓨터 옛날 거라 사용도 안 하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뿌쭉 나온 거. 그거 한 대를 갖다 놓고 자판기도 없어가지고 나무로 자판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밑에다 해면 있잖아요. 스펀지를 붙여서 이렇게 넣으면 그거 누르면 푹푹 들어가게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걸 만들어 놓고 하루에 2시간씩 무슨 우리 컴퓨터 교육시킨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것도 없애버리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니까 너무도 열약하고 손 한 번 닿으면 스펀지가 다 뚝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되겠어요, 글쎄. 나는 컴퓨터란 말도 그때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잘 사는 부의 상징이 노트북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다 그 뒤에 나온 게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부의 상징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아랫동 내 거라고 말을 많이 해요. 남조선 거, 한국 거라고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랫동 내 거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잘 사는 집 자녀들은 다 노트북을 한 대씩 그렇게 갖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삼성, 현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 탈북한 엄마들이 보낸 그 노트북의 효과가 아주 대한민국을 제대로 홍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잘 써야 돼요. 그냥 그 권력자들한테 덤탱이 씌워가지고 뺏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회수해가지고 자기네 갖고 싶은데 그거 없으니까 남조선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진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터넷만 들어가도 그 오래된 노트북들이 얼마나 많이 팔려요. 이런 것들을 진짜 북한에 한 대씩 보내주면은 진짜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일단 밥솥이 또 너무 놀라웠거든요. 왜냐면 이 밥솥은 혁명이에요. 그냥 북한 사람들한테. 제가 밥을 한 끼 해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봐봐요. 조선시대야. 말 그대로 조선시대야. 북한이 조선인 거 아시죠? 정식 명칭이. 아궁에다 불을 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무가 공급이 되나요? 산에 가서 해와야 되는데 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무들을 몰래 베다가 톱질을 해서 이렇게 장작을 패서 말려야 불이 잘 붙잖아요. 말려가지고 그 밥 한 끼 해먹겠다고 그 공정 과정을 그렇게 많이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도 귀한데 땔감도 그 못지않게 귀한 게 북한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국을 통해 가지고 남조선 밥솥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재벌급이에요. 밥솥이 한 대 있는 거는. 봐봐요. 수입집 밥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경 쪽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탈북할 때까지 살았던 곳이 이쪽에서는 뭐예요? 중국으로부터 배터리를 밀수로 들여다가 배터리로 밥을 해 먹더라고. 그 중에 누구였냐? 우리 이모였어요. 우리 이모네가 그랬다니까요. 야, 무슨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모네도 그거 쓰다가 들키면 안 되니까 밥만 하고 밥을 다 푸고 부셔가지고 이불에 둘둘둘 감싸가지고 이불장에 감춰놓고 또 그때만 꺼내 쓰고 이랬어요. 언제 그걸 들어와가지고 가택수세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뺏겨버리잖아요. 그래도 어느 권력자 놈네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진짜 북한 주민들한테 이게 피부적으로 와, 한국 거 진짜 너무 좋아 라고
한 거는 노트북하고 밥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제도 들어와요. 중국제는. 근데 중국제는 정말 고장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돈 있는 사람들은 중국 거 안 써요. 무조건 한국 거. 그리고 중국 거도 저 같은 사람도 중국 건 원하지 않았어요. 정말 안 좋더라고요. 양말도 하루 신으면 구멍 나요. 그리고 중국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밥 담아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이 나왔는데 그 칼날을 물을 들였잖아요. 그거 두세 번 쓰면 싹 허옇게 다 빠져버려요.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칼라물을 내가 다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거를.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와서 보니까 인건비가 그래서 비싼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드니까. 진짜 물건을 너무 잘 만들고요. 대단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저도 쿠팡으로 중국산이랑 이게 국내산 거 시켰을 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북한에도 돈 있는 사람들 똑같겠죠. 중국산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산은 북한의 부의 상징이다. 근데 이걸 대놓고 못 쓰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 TV, 에어컨 다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민족 건데. 오로지 북한에서는 김부자만 위대해야 되니까. 삼성 TV 들어가잖아요. 김부자 우상화 다 깨져요. 야, 수령님 최고야. 이게 어머야, 남조선 텔레비가 최고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그 모든 걸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해놓으려고 그 길을 찾아서 쭉 가다 보면 딱 막히는 거 우상화. 예. 그래서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바뀔 일 절대 없습니다. 천년만년 갈걸요? 전 그렇게 봐요. 저는요,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나라에 와서 배고프면 짜증나요. 먹지 못하는 게. 저는 아침에도 엄마랑, 저는 감탄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먹을 때예요. 아침에도 엄마 이 입안에서 축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아침에도 살은 빼야 되겠고 해서 현미 가래떡을 이게 구워가지고 생 올리브유를 뿌려서 또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가가지고 샐러드 다 먹게끔 나와 있잖아요. 그거 썰어 먹는 것도 이제는 불편해가지고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그거 한 줌 착 꺼내서 계란 쑥쑥쑥 삶아서 올려놓고 건포도 매달 쫙 뿌리고 소스 뿌리고 올리브유 한 2바퀴 더 거기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내려가지고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랑 엄마 행복하지? 막 진짜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 한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부천에 집을 받고 나왔을 때 봉사활동을 오신 아주머니들이 다 간부집 사모님들인 거예요. 나 놀랬잖아. 천주교 분들이었는데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청의 진짜 대빵 사모님이었어요. 어머, 간부집 사모님들이 왜 이런 걸 하지? 근데 이제 그 종교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너무 잘 섬겨주는 거예요. 마트도 같이 가주고 영화 보러도 일부러 같이 가주시고 하면서 저를 진짜 대한민국에 빨리 이렇게 좀 정착을 하게끔 눈을 틔워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부모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너무 놀라웠고, 제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는데 피자를 한 판 사오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하게 저 그 피자 다 버렸어요. 먹을 줄 몰라가지고 입에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모가 그때만 해도 피자가 귀할 때거든요. 은정아 피자 다 먹었어 하는데 미안해요 이모 나 입에 안 맞아서 다 버렸어요 그랬어요.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북한에서 왔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보면 저희를 막 배신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냐면 북한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배신한 인간들이 여기까지 와서 한국을 또 배신 안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슬프죠. 우리는 배신한 게 아니라 버림받은 존재들인데 배가 고프고 정상적인 국가고 먹고 살만 하면은 탈북자가 생기겠어요? 이민자가 생기겠죠. 우리나라처럼. 근데 저희는 진짜 배가 고파서 살기 위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옛날에 제가 왔을 때 거의 20년 전이다. 20년 거의 되었다. 그땐 더 했어요. 저 독한 거 얼마나 독하면 가족 버리고 여기 혼자 왔냐고. 근데 그런 속에서 북한에서 왔다고 너무너무 이렇게 막 도와주고 싶은 그 짠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간부집 사모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셨을 때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 이 사람들이 돈을 받고 이걸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의 시간을 들여서 거기다 마음까지 써가면서 거기다가 자기의 자비를 들여서 저 TV도 사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 북한과 정말 너무 다르고 찾아볼 수 없는 그 한국 사람들의 정에 놀랬죠. 제가 한국 사람이 다 되었다고 느낀 점은 언제였냐면 선거철이었어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할 때는 모르니까 누구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찍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든 뭐 누구든 정치인이 자기가 되고 싶으면 나와서 여긴 백분 토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걸 제가 유심히 잘 들어요. 듣고 이 사람은 이 나라 정책과 방향에 맞는 사람이야? 또는 이 사람 틀린 사람이야? 이게 분별이 어느 순간 되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그때 아, 나도 한국 사람이 됐네? 이런 순간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 진짜 한국 사람이네 라고 딱 느꼈을 때 커피 못 먹으면 미칠 것 같을 때 진짜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루도 번지면 저는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걸 느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봉사나 기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대한민국에 나도 적응을 했구나를 느끼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과 북한 사람들이 그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해야 먹고 산다는 그게 당연하게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받아왔던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어디 모임을 한다 그래도 뭘 줘야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이걸 타파하기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어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거 섬기는 거에 배웠고요. 그리고 여러 행사장들을 가면서 많이 또 보게 됐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달라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오히려 대한민국 분들이 작은 거 하나에도 너무 감사해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를 선물하잖아요. 영락 없어요. 다음날 뭐가 딱 와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빚지기 싫어 이게 아니라 받았으면은 자기도 갚아야 되는 거를 그 당연한 도리로 알더라고요. 저는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가품하는 걸 몰랐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즉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적응하니까 받는 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저도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결혼식 가서 제가 축의금을 했는데요. 1,000원 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언니가 제가 5년 전에 결혼할 때 1,000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내가 똑같은 금액을 하게 되면은 좀 속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때 나한테 이렇게 큰 금액을 해줬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온라인으로 또 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회에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낀 거지. 저도 이제 배운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갚는 게 기본적인 예의더라고요. 이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주인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개인의 이거를 놓고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주인이 없다고 하냐면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거 지킬 게 있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을 했을 때 보상이 있어야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잖아요. 없어요. 북한에서 뭐 줬어요? 그러니까 막 건성건성 하는 거예요. 대가가 없으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뭘 열심히 해.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와, 이 사람들은 일을 하나를 해도 있잖아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난 놀랬잖아요. 왜 이렇게 성실하나 봤더니 대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대가가 온다는 것도 이게 이 나라에서 너무 기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보니까 다 주인이네? 그래갖고 이제는 뭐 내 의견이 아니면 나라가 망할 정도로 둘로 갈라졌어요, 지금은.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거든요. 이 나라는 주인이 되지 말래도 알아서 돼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부르러 다니잖아요. 행사장을 가면 조직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조직이야.
근데 여기 다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내 가치관이 저 단체랑 맞거든요. 이 가치관을 합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거든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궁지를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 저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주인이 되지 말래도 알아서 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보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자기 권리를 챙겨요. 자기 권리를 말을 해요. 이게 남북한의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말하라고 하자면 못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김모가지 달아나는 세상에 무슨 정의가 있고 권리가 있겠어요. 이거 봤을 때 야, 대한민국 분들 대단하다. 저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성실한 거, 하나를 받으면 갚을 줄 아는 거, 그 남을 섬길 줄 아는 거.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는 정말 정치와 이념을 뛰어넘는 사랑인 것 같아요. 거기서 놀랍지 않아요? 내가 거지처럼 살아왔는데 여기 말도 안 통하는 한민족이긴 하지만 언어도 다른 것 같고 이런데 도와주려고 하고 이거를 꼭 똑같이 해보세요. 통일됐을 때 북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 우러러 볼걸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르다. 근데 안 좋은 것도 있어. 안 좋은 거. 싸이비들. 그 김일성이도 막 근데 이 나라에서 왜 그런 데 세뇌되지?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강화문에 갔다 나 깜짝 놀랐잖아. 그 싸이비 종교인데 야 굉장했어요. 어린애들 데려다 성추행하고 노리개 삼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래. 그러면서 그 세력이 나와서 피켓 들고 내놓으라고 구속한 거 내놓으라고 시위를 하는데 그걸 또 경찰이 지켜주대요. 인권이 있는 국가라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참 딜레마가 오죠.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다스리잖아. 법이 없어봐요. 북한처럼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국가 대한민국 위대한 거지.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할 때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드시나요? 나 짜증나지. 북한은 장군님 우리 장군님 이러고 봤었는데 이제 보면 맞아 미친 인간 또 지랄하네 이렇게 막 욕이 나와요.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정말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봤으면 했던 그 북한 김정은 옆에서 공연하는 뭐 모랑봉 악단 뭐 이런 예술인들 나올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노래 제스처가 나는 내가 부끄러워서 못 보겠어요. 이 자유의 세계의 문화에 내가 젖어들고 보니까 상군님 하면서 이런 걸 하는데 나 진짜 나 뜨거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어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 있는 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서로 증오하지 마세요. 감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그 북한 당국에게 속아가지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감시해서 갖다 고발하지 마세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그러고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대한민국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발 배신자란 말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는 배신한 게 아니라 버림받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탈북민 분들한테 실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들이 살아온 배경을 좀 들여다보시면 이해가 되실 건데 그래도 저는 너무도 좋은 법치국가이고 인권이 살아있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사고도 치고 안 좋은 모습도 보이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 정말 북한이랑 대비해 봤을 때 너무 우수한 정말 본받을 만한 문명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거울이 되어서 그들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좀 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살다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도 연쇄살인을 하고 마약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북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이렇게 가르지 마시고 정말 사람이란 다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좀 한 발 유보해서 뒤로 물러나셔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감사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점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초대받아서 출연하게 된 크리에이터
탈북민이고요. 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그 질문지를 받아갖고 열심히 답변하느라고 했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전문 지식보다는 제가 살아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와 또 다른 얘기들도 뭐 있겠지만 다 경험한 게 다르니까요.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